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그 진실을 알고 후회를 했을 땐 이미 늦은 거겠죠. 오늘의 사연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이혼을 하고 해외 지사로 나와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평범하고 무탈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한 번쯤 일탈을 한다는 사춘기에도 저는 딱히 부모님과 트러블도 학교 생활에서 힘든 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저 그런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학생이었죠. 언어 과목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도 어문 계열로 진학해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곡 없는 인생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죠.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볼링 동호회였습니다. 당시 회사 동기들과 볼링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재미를 느껴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낯선 사람들과 갑자기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괜히 잘못도 없는데 위축되더라고요. 그때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아내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제게 훗날 아내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마도 한참은 배를 잡고 웃지 않을까요? 그만큼 아내에게는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오죽하면 저를 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랬던 저희 사이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평소에도 주변 사람을 잘 챙기기로 유명한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헤어지는데 제게 작은 종이 가방을 주더군요. 저는 무슨 신종 장난인가 싶어 어떻게 받아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 소독솜과 함께 연고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오늘 새 신발 신어서 그런지 발이 불편해 보여서 딱 새 힐 신었을 때 나처럼 걷던데? 사실 선물 받은 구두를 처음 신고 출근했었는데 외근이 많아서 한참을 걸어 다녔더니 뒷 발꿈치가 아프긴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눈치채고 챙겨주나 싶어서 놀랐죠. 살짝 민망하기는 했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모습이 처음 눈에 들어오고 난 후에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행동을 눈으로 쫓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음식점을 가더라도 일행들이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기억했다가 음식이 나오면 반찬을 다른 쪽으로 치워두더라고요. 알레르기 있는 사람의 음식을 주문할 때는 꼭 한 번 더 챙기고요. 아내의 그런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호감이 생겼고 과감하게 사귀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만우절도 아닌데 장난을 친다고 거절당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고백이 더 이어지고 나서야 아내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죠. 연애 시절 저희는 정말 많이 싸우고 많이 화해했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싸우는데 왜 헤어지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자신과 다른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사이는 더 굳건해질 수 있었죠. 처음 아내를 어머니께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셨어요. 아내는 프리랜서로 책에 사파를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에는 차지 않는 눈치였죠.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셨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내를 조금만 제대로 알게 되시면 분명 아내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실제로 몇 번 더 집에 초대를 해서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면서는 어머니도 아내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저 대신 어머니와 아내가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혼살림으로 들어갈 제품이나 가구들도 둘이서 보러 가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와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너 불편하면 말해. 괜찮으니까. 어머니랑 다니는 거 쉽지 않잖아. 당장에 신혼집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가구든 전자제품이든 천천히 봐도 되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어머님이 나랑 다니는 거 불편하다고 하셔? 아니, 그런 말씀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말해본 거야. 그럼 괜찮아. 처음이랑 완전 달라졌거든. 난 좋은데? 진짜? 너 괜히 참지 말고 힘들면 꼭 이야기해줘. 아내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긴장했던 저도 점점 안도하게 되었죠. 어머니를 만나고 온 아내의 표정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어머니도 아내의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결혼 이후에도 저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꾸준히 신경 썼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잘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이미 결혼한 선배나 동기도 중간에서 제가 처신을 잘해야 고부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는다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둘 사이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에너지 넘치고 사랑스러웠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저도 적응이 되어가면서 정말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는 제게 모로코로 6개월 정도 장기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기 이전이었으면 별로 고민하는 것도 없이 승낙했겠지만 아직은 신혼인데 혼자 가는 것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내는 일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냐고 했어요.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라고도 했죠. 반면 어머니께서는 엄청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간다는 거야? 모로코라니. 거기가 어디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야? 한참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길 네가 왜 가니?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험한 곳을 왜 네가 가야 한다는 거야?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저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하시니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 답답하기만 했죠. 어머니의 억지가 점점 심해져 가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내가 한마디 보탰어요. 어머니, 모로코가 멀기는 해도 그이가 가는 곳에는 한국인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안전 부분은 책임진다고 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랄 만큼 정색을 하시며 타박하셨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서 안전도 책임지지 않으면 말이 되겠니? 아유, 정말. 어머니, 그냥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얼마나 이야기했다고. 그냥 새 사람 들어오고 나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좀 예민해졌나 보다. 어머니,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가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며 시선을 피하시는 어머니께 한마디 하고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내는 엷은 웃음을 얼굴에 띠고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께서는 모로코로 가려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하셨지만 회사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쩌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모로코로 가는 날까지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셨어요. 저는 겨우 그런 어머니를 달래고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죠. 저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났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작업까지 하고 오려다 보니 약속했던 시간을 넘어 10개월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었죠. 저는 매일같이 아내와 전화를 했어요. 바쁜 날에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요. 화면상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이 확 빠졌더라고요. 10개월 전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죠. 무슨 다이어트 약이라도 먹었는지 그 통통하던 볼살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냥 볼살이 좀 빠져서 그래. 아내는 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배시시 웃기만 했어요. 이전에 활기 넘치던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그냥 웃고만 있는 아내가 걱정스러웠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잘 지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연락을 했으면서 뭘 묻느냐고 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너무 사람이 달라졌는데. 아프기는 오늘처럼 좋은 날에 내가? 아니, 뭔가 사람이 달라 보여서. 기분 탓이야, 기분 탓. 빨리 가자. 어머님 아침부터 오빠 기다리셨어. 아내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언제 제가 도착하는지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본가를 향했죠. 오늘은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달리는 아내를 보며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모로코에서 느꼈던 공기와는 사뭇 다른 온도에 안심이 되어갔죠.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네. 오빠, 10개월이야. 무슨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 온 사람 같이 말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10개월인데 이 기분은 뭘까? 저는 운전하는 아내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이전에 비해서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켰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내가 획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세를 고쳤어요. 무슨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 깜짝 놀랐네. 아니, 그냥 아까부터 너를 봤는데 어딘가 찜찜하고 내가 놓친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아시면 섭섭해 하시겠다. 가기 전에 어머니가 너한테 말을 심하게 하신 것도 기억나고.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기억을 해. 괜찮으니까 혹여나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아내는 제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고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죠. 우리 아들,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탔어?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뭐.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했다고 식탁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식탁은 금방이라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이 빼곡하게 음식들로 가득했죠. 저는 이걸 누가 다 먹느냐고 놀라면서도 오랜만에 집밥이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동안
아내는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더군요. 첫 술에 좋아하는 묵국을 한 숟갈 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모로코에서 힘든 점은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먹고 보니 그동안 제가 많이 그리워했구나 싶었죠. 이거 어머니 솜씨가 아닌데? 국 자기가 했어? 어? 간만 내가 맞췄어. 왜? 싱거워? 엄마가 한 맛이 아니지? 다시 해줄까? 어머니는 국그릇을 빼앗아 맛을 보시곤 너무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 그릇을 당겨왔어요. 아니요, 너무 먹고 싶었던 맛이라서 이거 먹으니까 한국 왔다 싶어서요. 맛있다. 저는 씩씩하게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집밥인데 겉은 다 아내가 한 것이더라고요. 먹어보니까 확 차이가 났죠.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너무 맛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시며 말씀하셨죠. 안 보는 사이에 아부가 많이 늘었구나. 그 정도는 아닌데. 도대체 거기서는 뭘 주기에 고작 이런 거에 감동받고 그러냐? 고작이라뇨. 이렇게 많은 음식 준비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했어야 됐을 텐데 마중까지도 나오고.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데 그럼 이 정도도 못할까? 에이, 그건 아니죠. 사파 그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챙겨주면 고맙죠.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무언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물었지만 얼버무리시면서 아내에게 오늘 음식한다고 고생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그렇지? 그래. 아직은 좀 더 배워야겠지만 오늘은 나쁘지 않구나. 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신경 쓰렴. 네, 어머니. 저는 아내의 편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이 마주친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더군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 방을 깨끗하게 치워뒀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는 섭섭함을 숨기지 못하셨지만 저는 10개월 만에 만나는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었죠. 매일 전화도 했는데 뭘 물어. 전화해서 말 못했던 거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아내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어요. 차 안의 공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색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른다고 할까요? 아내가 입을 들썩이며 망설이는 동안 저 역시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기분이었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의 사이에 뭔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대답 없는 아내를 재촉했지만 끝까지 전화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좀 더 몰아붙여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이대로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 아내에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다그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고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키우던 반려견에 대해 물었습니다.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부드럽게 풀렸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시차도 극복할 겸 일주일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내에게 말해 2박 3일 둘만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아내가 달라진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어요. 살이 쏙 빠진 것은 둘째치고 말수가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수다스럽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묻지 않으면 말을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전의 아내의 모습이 되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짜 신혼을 느껴보자고 말했고,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큰 웃음을 터뜨리며 무슨 소리냐고 제 등을 퍽퍽 내리쳤어요. 저는 정말 여행을 오길 잘했다 싶었죠.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들, 어디니? 집에 왜 아무도 없어? 어머니, 집에 오셨어요? 아무도 없네. 아직 퇴근 안 했니?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갔죠.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 저희 집 현관 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너야말로 어디 다녀오니? 어제 오늘 전화도 받지 않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없이 퇴근을 이 시간에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일주일 휴가 받은 사실을 어머니께는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뒤따라 들어오던 아내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셨었네요. 죄송해요. 아가, 너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전화도 못하니? 부재중 찍혀있으면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 너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는 못할 망정. 저희 여행 다녀왔어요.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요. 저는 슬쩍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셨죠. 저는 아내에게 안방에 들어가 짐 정리하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차 적응도 좀 할 겸 휴가 받았어요. 10개월 동안 혼자 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바람이나 쐬자 싶어서 나갔죠. 너 없는 동안 지 세상이었을 텐데 뭐가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엄마인 나한테 비밀로 할 수가 있니? 어머니께 이야기 드려야 한다는 걸 잊었었네요. 둘이서 시간 보내고 싶어서 급하게 잡았거든요. 둘이서? 그래, 이 어미는 방해물이다 이거니?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상처받은 얼굴을 하시며 이래서 아들 녀석 키워도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속상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한 번은 거절하시더니 이내 좋아하셨죠. 저는 금방 오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언제까지 휴가냐고 물어보시고는 몸보신하게 집에 며칠 쉬다가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휴가라고는 해도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니 집에서 일할 것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삼계탕이랑 갈비랑 이것저것 해둘 테니까 집으로 와. 저만 바쁜 것도 아니고요. 미영이도 동화책 사파일이 3건이나 갑자기 들어와서 바빠요. 그럼 더 와야지. 일한다고 바쁜 애가 널 얼마나 챙겨주겠어? 누굴 챙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서로 신경 쓰고 배려하는 거죠.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불미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자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말씀하셨죠. 너 거기서 그 땡볕에서 일하는 동안 그 애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미영이도 바빴어요. 제가 작업한 작품들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는 동안 집안 청소며 가족 행사며 제대로 신경을 썼는지 아니?
아버지 제사도 그렇고 네 동생 생일도 그렇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불만이 많으셨었는지 쉬지 않고 제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림만 그렸다고 하더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도 처음에는 싹싹하게 잘하더니 너 없다고 대면대면. 진짜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 내가 그래도 지 바쁘다고 음식도 해다 주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쇼핑도 나가자고 했는데, 어쩜 애가 무뚝뚝해서는. 괜히 사람 무안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애미 알기를 뭐로 하는 건지.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적당히 대꾸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운전이냐며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오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인데 어머니 말씀처럼 집안 제사나 행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말씀하실 분은 또 아니다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작업실에 엎드려서 잠들어 있었어요. 들어온 일의 마감 날짜가 조금은 빡빡하다고 하더니 벌써 일을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깨워 침대에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죠. 맥주를 한 캔 따다가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가 없던 사이에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고요. 저는 몇 캔을 더 비우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죠. 저는 음식점을 예약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랑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려보겠다고 했죠. 저는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아내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레시피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해. 너 일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 그냥 식당 예약하자.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았다고 자랑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엄청 부러워하셨어. 그래서 하겠다고? 그게 뭐야. 그걸 뭘 또 부러워하셨대. 나도 살짝 점수 따고 싶고 어머니랑 잘 지내면 오빠도 좋잖아. 역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내는 제 질문에 빙그레 웃기만 하고는 제 이마를 찰싹 때리며 말했어요. 참,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법이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씩씩하게 팔을 걷어서는 요리책을 뒤적거리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마해주고는 뭘 해도 다 맛있을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요리 솜씨가 생각보다 쓸만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파이팅 포즈를 취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말처럼 둘 사이가 조금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 당일 저는 야근이 잡혀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면 함께 저녁을 들겠다고 하시면서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죠. 저는 최대한 서둘러 귀가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8시에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집안은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막만 흘렀어요. 저는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서서는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야근 때문에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배고프지? 앉자. 아내는 제가 오는 소리에 돌아보지도 않고 무얼 하는지 싱크대에 물을 틀어두고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식탁으로 다가갔죠.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식탁에는 햇반과 김치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식탁이... 생일상이라고 이렇게 차려주는구나.
네, 참,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른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생일상이 고작 햇반과 김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를 불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쩜 그런지. 진짜 내가 서러워서 살겠냐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괜히 살아있어가지고 이 꼴을 보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생신이신데 왜 죽는단 말씀하세요. 내가 괜히 살아서 이런 대접 받는 거잖아. 그냥 너희 아빠 떠날 때 같이 갔었어야 하는데. 손수건의 끝자락으로 눈물을 찍어내시는 어머니를 보자 울컥하고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먼저 떠나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죽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자식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명, 너 내 말 안 들려? 이게 뭐냐니까! 아내는 그제야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로봇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싱크대를 보니 음식물 찌꺼기가 한가득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너 어머니 생신상 준비한다고 그렇게 들떠있더니 이게 다 뭐냐고? 뭐겠어. 저걸 다 버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나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버리려고 만들었나 보지. 등 뒤에서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쳤죠.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아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이게 다 뭐냐고. 들었잖아, 어머니 말씀. 다 듣고 왜 물어? 뭐? 그럼 이게 다 네 짓이라고? 네가 왜? 그렇게 준비했으면서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어머니께서는 뒤에서 자신이 괜히 살아있다고 하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잠시 시선을 두더니 앞치마를 벗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시 물었어요. 말을 해봐. 왜 그랬는지 묻잖아. 너 왜 말을 안 해? 하면 뭐가 달라져? 뭐? 너 지금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준비한 수준이 그뿐이겠지. 아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제 손을 밀쳐내며 말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아듣게 말해. 왜 그러는데? 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와서. 저는 아내의 팔을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설명하라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손을 뿌리치면서 할 말 없다고 하고는 주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앞을 막아섰어요. 내 아들이 묻잖아. 어딜 가? 뭘 잘했다고? 아내는 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막아서는 팔을 치웠어요. 그때였죠. 갑자기 어머니께서 팔을 부여잡고 식탁으로 넘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팔이, 아이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나갔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죠. 저는 지금 무슨 짓이냐며 다가갔지만 아내는 코웃음만 치더군요. 방금까지 무표정이었던 아내의 얼굴에는 경멸이라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가 집에 울렸어요. 고개가 꺾였던 아내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손찌검은 안 되는 건데 저는 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됐어. 지금 맞은 걸로 정신이 번쩍 드네. 내가 미쳤지. 미영아,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들고는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아내를 쫓아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아파 죽겠다고 외치시는 통에 따라 나가질 못했습니다. 우선은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안 간다고 하시면서 파스만 좀 붙이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혹시나 어디 세게 부딪힌 거는 아니겠냐고 했지만 며느리가 밀어서 다쳤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셨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저는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던 제 자신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아내는 전화는커녕 문자도 카톡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처가에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날밤을 새운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는 다시 처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순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함께 일한다는 편집장의 명함이 생각났어요. 바로 연락을 취하고는 아내에 관해 물었죠. 저 좀 만날까요, 남편분? 편집장은 아내를 찾는 제게 자신을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출판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서둘러 향했습니다. 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카페에는 이미 편집장이 나와 있더군요. 미영이 어디 있나요? 연락되세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에 대해 물었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묵묵히 제 얼굴만 쏘아보고 있었죠. 물잔을 손에 든 그 사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문했는지 아이스 커피가 2잔 나오자 편집장은 긴 한숨과 함께 커피를 한 모금 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울컥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이봐요, 상원 씨. 두서없는 제 말을 끄는 편집장은 저와 눈을 마주하고는 물잔 속에 담긴 물을 제 얼굴에 힘껏 던졌어요. 네, 물을 부어버린 것이 아니라 물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눈앞에 편집장을 바라보기만 했죠. 이게 지금... 내가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로 끝낼게요. 어른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 어머니란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을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중한 작가님께 연락하지 마세요. 집으로도 찾아가지 마시고요. 이혼에 관해서는 제가 대리인으로 움직일 테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 각오하시고요. 정신없이 몰아치는 말에 저는 대꾸도 못했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이었어요. 편집장은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급하게 편집장을 붙들었습니다. 머리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붙들고 있던 손도 축축했죠. 편집장은 인상을 쓰며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앞뒤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혼이라니 생각도 못 해본 단어였으니까요. 이혼이라뇨? 제가 어머니 대신 받았다뇨?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영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봐요. 당신 아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제가 어제 미영이 뺨을 때려서... 편집장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제 팔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손찌검까지 했느냐고 소리를 높였죠. 저는 맞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진을 빼던 편집장은 자리에 앉아 제 앞에 있던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눈을 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 제가 없던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와 미영이 둘 사이에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다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단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편집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입에 담기 어려운 비속어들을 쏟아냈어요. 듣고 있는 제가 다 멍해질 정도였죠. 진짜 당신 어머니 대단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편집장은 잠시 인상을 쓰더니 길고 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편집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본가로 급히 차를 몰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신호에 차가 멈출 때마다 저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머릿속에는 편집장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죠? 당신 모로코로 떠나고 나서 당신 어머니 틈만 나면 집으로 찾아갔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하면서 왔다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작가님도 반가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어머님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뒀다고 하면서 생전 보지도 못한 요리책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뭘 해? 뭘 준비하든 한 숟갈, 딱 그것만 드시고는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요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온갖 일은 다 시키고. 우리 작가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매번 손에 밴드를 덕지덕지.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당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작품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좀 바쁘게 움직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작가님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청소 핑계 삼아 그려둔 그림 버리고 찍고 물 엎지르고. 진짜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안 해요. 어른한테 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그렇게 작가님을 괴롭혔으면서 갑자기 돌변해서는 작가님한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신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겠다고 나서더니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여자로서 쓸모가 없다는 둥, 그런데도 걷어주는 것은 다 자기 아들이 착해서 그렇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왜요? 안 믿기세요? 저도 안 믿겨요. 저는 그 상황에서 작가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화가 나요. 저였으면 12번도 더 뒤집었을 거예요. 알아요? 저 멀리 본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차를 하고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죠.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머릿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폭탄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부르시더니 아직 식사 전이면 함께 하자고 하셨죠.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을 못 잔 얼굴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제게 미리 연락이라도 했으면 국이라도 끓였을 텐데 아쉽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는 김치를 새로 했다고 하면서 제게 먹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사람 나가서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 다 큰 어른이 뭐가 걱정이야.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라. 이거 정말 맛있게 익었다. 걱정 안 되세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머니께서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느냐며 아내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하여튼 도대체 사도는 뭘 가르치신 거야? 그림이나 그리게 할 게 아니라 예의 범절이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가르치셔야지. 아휴, 정말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니까?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어머니께서는 왜 더 먹지 않느냐고 하셨죠. 저는 가만히 식탁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는 편집장이 전달해준 이야기가 떠다녔죠. 그리고 제사? 작가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잊어요? 당신 어머니가 해오라고 정해준 음식 기껏 해갔더니 아주 입구에서부터 다 집어 던지신 거 모르시죠? 알레르기 있어서 해산물은 손도 못 대는 작가님한테 해산물 잔뜩 들어간 전을 부쳐오라고 하질 않나. 진짜 내가 속이 열불이 터져서. 작가님은 그래도 제사 음식이라고 잠깐 몇 개씩 껴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걸 면전에다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알레르기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병원 가서 링거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동생 생일? 진짜 웃겨서. 신우이 생일에 뭘 해줄 거냐고 일주일 전부터 닥달하시는데 아니 자기 딸 생일이면 자기가 신경 쓰던가. 작가님은 그 상황에서도 선물까지 보내고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보내라고 펜션까지 예약해줬어요. 나한테 괜찮은 건 없냐고 물어가면서요. 그런데 뭐가 어째? 진짜 당신 어머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뭐하는 인간이야? 이런 일도 모르고 바보야? 저는 벌떡 일어나 밥상에 있던 반찬 그릇을 아무거나 잡아 싱크대로 가져가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제 행동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시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셨죠. 저는 묵묵히 밥상 위의 것들을 대중 없이 다 쓸어서 싱크대에 던져 넣었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아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들? 어머니께서는 제 팔을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허둥거리셨어요. 그러다 그릇에 베인 제 손가락을 보시더니 상처가 났다고 호들갑이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쳐내며 물었습니다. 왜? 왜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 왜 어머니는 쓰레기통에 버리셨는데요? 내가? 내가 무슨 새아가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그럼 아니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그 사람이 해준 음식 맛도 제대로 안 보고 버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요. 어머니께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떻게 자신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자신의 말을 못 믿을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받는 얼굴을 하셨어요. 정말 다 알고 보고 있는데도 소름이 돋더군요.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면서 제게 다가오시는 어머니를 피해 서며 다시 물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아니냐고 말이죠. 제사 음식, 미영이가 해온 음식들 다 버리셨다면서요. 현관 앞에서 다 집어 던지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내가 그랬대? 그래? 미영이 해산물 알레르기 있어서 닿기만 해도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그걸 얼굴에 던지셨다고요? 왜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셨지만 편집장에게 받아온 병원 사진을 보여주며 따져 묻자 얼굴을 싹 바꾸시고는 제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셨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폰을 주워들어 음성 파일을 열었어요. 우당탕 소리와 함께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시며 막말을 퍼붓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편집장이 아내 몰래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얻은 파일이라고 하며 보내준 것이었어요. 음성이 흘러나오자 어머니께서는 정색을 하시며 제 손에서 폰을 빼앗으려 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피하며 몇 개의 음성을 더 들려드렸어요. 이래도 아니라고요?
이래도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도대체 그 애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는. 내가 말했지? 우리 집안이나 너랑은 절대 안 어울리는 애라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애를 만나. 그러게 내가 말렸을 때 들었어야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 어울린다고요? 우리 집안? 우리 집안이 뭐가 얼마나 잘나서요?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명문대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다. 승진도 승승장구 쭉쭉 달리고 있는데 고작 그림쟁이가, 그것도 이름 없는 그림쟁이가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한테 꼬리치는데 너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의 편만 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아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고는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꾹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너 없을 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미안하다. 엄마가 해결했어야 했는데. 저는 끝까지 아내 탓만 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식탁에 손을 뻗어 잡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하필 그것이 김치였는지 반찬은 그대로 어머니 얼굴을 강타했고 그릇은 거실 바닥을 뒹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놀라신 모양인지 급히 김치를 닦아내시며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들, 지금 너! 저 앞으로 어머니 아들 안 합니다. 저 찾아오시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제 시체라도 보실 거면 어디 찾아와 보세요. 저는 울부짖으며 저에게 매달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차를 몰았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사람 없는 곳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미련하게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과거의 제가 치가 떨리게 원망스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편집장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분명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집을 나오면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외 지사에 갈 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는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결혼도 해서 거절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장 빠른 일정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편집장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미영이도 함께 있더군요. 저는 아내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기에 별다른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편집장이 다가오더니 잘 끝내길 바란다고 전하고는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고작 며칠인데 아내를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 나머지는 당신이 작성해서 제출해. 그리고 집은 내놨어. 팔리면 당신이 가져. 이건 위임장이야. 당신 작업실에 있는 짐들이랑 나머지 것들은 내가 사람 시켜서 내일까지 출판사로 보내줄게. 빠르네, 오빠는. 아내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면서 힘없이 중얼거렸죠.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사과를 하고 매달리니. 어머니가 너한테 저질렀던 모든 일, 이걸로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눈앞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차라리 대들기라도 하지. 왜 그냥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었어. 오빠가 얼마나 어머니 아끼는지 아니까.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 그냥 참지는 않았지. 어머니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따지기도 했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했어. 그런데도 소용없더라.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따져들어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잔인한 말을 쏟아내시는데 무서울 정도였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애써 침착한 척 했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생신날 상을 차리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얼굴만 봐도 구토가 치밀어 오르신데 그런데 내가 한 음식이 넘어가겠냐고. 그러면서 오빠한테서는 언제쯤 떨어져 나갈 거냐고 하시더라. 나더러 기생충이래. 됐어. 생각하지 마. 당신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를 욕해. 나를 원망해. 어머니가 그간 하셨던 말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기지 마.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해야 해, 오빠.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나는 오빠만 보면 그 일을 생각할 테니까. 이혼 못한다는 소리 절대 안 해. 네가 해달라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잊고 살아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가 편집장과 자리를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할 힘도 없었죠. 이대로 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회사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 급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놀라 전화 온 여동생에게 저는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을 했어요. 여동생은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며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이 미안할 일은 아니었기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여동생에게 저라는 존재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찾지 말라고 하면서요. 여동생은 당황하며 인연을 끊을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그 대답을 대신했죠.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몇 번이고 회사로 찾아오시더군요. 엄마, 아들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이렇게 버리고 그년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가서 빌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러지 마, 응? 저는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도 묵묵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제게 지쳐서 발길을 돌리셨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해외로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은 어머니께서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부탁을 해둔 터라 소용이 없었죠. 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의 인연마저 끊어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어떻게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겠느냐고 가끔 안부 인사는 주고받자고 하면서 연락을 종종 해오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여전히 사파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혹시나 어머니와의 일이 아내에게 문제가 되어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희석이 된다면
찾아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